네, 7월 들어 어제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7%나 또 급감했습니다. 역시나 이 중국이 문제인 건데, 그런데 이 산업부가 내놓은 전망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10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 수출이 진짜 10월부터 나아지는 건가 싶다가도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게 바로 10월부터라는 건데요. 작년 10월부터 급감했으니까 올해 10월부터는 당연히 그 기저효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데이터 투자자들한테 혼란만 줍니다.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만큼은 지금의 업황 제대로 보셔야겠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세 분의 이 강력한 기수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우리 반도체 수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주들은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짧게 좀 일단 먼저 듣고 여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부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수출 물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현재는 조금 더 좋아졌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95%에 대한 부분을 크게 급감을 했지만 시장은 지금은 그렇게 급감했던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뜨는 키워드들이 DDR5라든지 HBM이라든지 또는 PI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의 수급적인 부분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그것을 상쇄하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강세장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에서는 이제 주도 종목들이 가고 주도주들의 쉴 때 다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이제 핵심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제 조선주라든가 그 외에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들도 같이 가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한 4일에서 5일 정도 쉬었거든요. 그 쉬는 타이밍이 그 연준이 금리 2번 정도 인상한다고 그런 뉴스 나올 때랑, 그리고 마이크로 감산 얘기 나오면서부터 좀 쉬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산과 그 고객사 재고 감소,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5월달에 퀄컴 등의 그 고객사 재고 감소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쳤는데, 다시 이제 감산 얘기 나오니까 사이클을 뒤로 후행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그런 조정까지도 다 어제까지 반영이 됐고, 오늘은 이제 애플의 그 비전 프로의 그 하이닉스 특수 디램 들어간다는 이슈로 재료와,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즈 다시 출시한다, 출고한다 요 네. 뉴스도 있었고, 디다5 점유율 더 올라간다 요 기대까지 해서 반도체 쪽도 오늘 재료가 풍성한 하루였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임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반도체 수출 물량, 판매 물량들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번 숫자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물량을 많이 사가는 회사들이 글로벌 PC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생각보다 1년 중에 2번만 일합니다. 하나는 6월 달이고요. 하나는 9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정도에 재고가 급감하여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재고가 이미 급감했기 때문에 물건이 쌓인 게 많으니까 판매가 안 돼서 서비스를 끼워 팔고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매출을 맞추고요. 남은 재고로 이제 팔아서 그러니까 많이 파는 보통 날이 언제냐면 4월 1일부터 뭔가 업무가 시작되는, 미국은 업무가 4월에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이제 갑자기 또 끼워 팔면서 많이 파는 그 재고들이 쫑쫑쫑쫑 떨어지는 구간이 보통 6월하고 9월이거든요. 근데 보통 9월은 내년에 이만큼 팔 거니까 어느 정도 많이 사놔야지 12만 대, 20만 대, 50만 대 이렇게 사가는데, 사가는 수요처,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캐나다, 호주, 동남아의 공공기관에서 20만 대, 50만 대, 60만 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PC의 수요나 반도체 수요의 기본기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인프라
뭐 추가적으로 새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됐을 때 갑자기 PC 확 이렇게 매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확 늘어나는 것처럼 뭔가 그럴 만한 어떤 사연이 시장에 나와줘야지 사실 그거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재고가 완전히 줄어들고 갑자기 재고를 확 많이 사는 시점에 가장 연중 최고점은 9월입니다. 그래서 9월 달 숫자가 확 바뀌는 걸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10월의 전망을 따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건데 그게 갑자기 크게 바뀌었던 시점을 떠올리자면 2019년 9월, 8월, 10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게 10월이 가장 강했고 11월도 강했던 거는 8월, 9월 때 점점점 재고가 줄고 약간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탔네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지나가 봐야겠지만 일단 6월 달에 추가 주문들이 있었고 우리가 수출됐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일단 분위기는 기대는 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수준으로 그래도 반도체가 돌아가려면은 아직은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네. 쉴 타이밍에서 쉰 거예요. 재료가.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그 관련돼서 주가 흐름은 뭐 실적 때문이다, 뭐 HBM이라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요. 네. 실제로는 반도체 자체가 아직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그 경기 선행 지수에 상당히 그걸 동행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그 연간 증감률이라든가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아니면 그 중국 신용 극락 지수와 연동해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 이런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보통 반도체 업황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네. 이 선행 지수랑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동행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유동성 와이어 그 연간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 반도체 종목들의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되거든요. 네. 이거 올라오고 있었고 다만 이제 다른 요인들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이제 2번 정도 올린다고 하니까 또 반도체 섹터에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글로벌 유동성 그 연간 증감률과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금리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랠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도체 섹터에 좀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이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상승 이게 좀 잘 네. 맞물려 있을 네, 것이다. 보통은 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에 연동되는 부분은 다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네. 그 HBM이나 이런 그 AI 반도체로 인한 실적 부분들은 다 이제 EPS 그런 거 그 반도체 시장의 크기 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또 이제 뭐 1기가당 그 평균 단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EPS랑 연관된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아니고 다 밸류에이션에 의한 상승이고 이런 사이클 때문에 사상 세계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 고점이고 더 빠지는 게 다 밸류에이션 하향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지만은 그 경기 선행 지수를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관련돼서는 저희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서 그 애널리스트님이 네. 제일 잘 아십니다. 여기에 대한 리포트 최근에 6월 26일자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어떤 그 특정 재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산업의 사이클을 잘 읽으시면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주들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마이크론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고 하락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기저에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감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식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제 DDR4라든 DDR5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아서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바닥에 대한 이 정도는 더 이상 안 빠지겠지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이제 기대감 자체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 반도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업들은 좀 더 상방으로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D램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비중이 큰 기업들은 반등세는 조금 약한 조금 둔화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비 업체들한테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전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 60%에 대한 장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좀 더 상방에 위치하는 그리고 렐미서치도 보면 상방에 좀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ASML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위치돼 있지만 국내에 우리가 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보다 대부분 다 밑에 좀 처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국내에 대한 그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더라도 일단 글로벌 장비 업체가 우선적인 거고 국내에서는 그만큼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 탄력성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국내에서도 AI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유통 관련된 기업이 가장 주가적인 부분에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유니캐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니캐스트가 단기적으로 지금 한 40% 정도 오르고 지금 현재 단일가 호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 자체에서는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AI 반도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D램에 대한 부가치가 좀 더 높은 회사들은 상승세가 조금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지민님, 우리 또 네네. 시청자 중에 터줏대감 같은 분이 계시죠. 김지민님께서 네. 반도체 주가는 이제 6개월 정도 업황에 좀 선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분기 정도에만 실적 바닥 찍고 이제 올라준다. 그럼 주가는 미리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진짜 와 이렇게 다들 모르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신다고요? 네. 진짜 네. 아니 저번 주 목요일에 인텔이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옐런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반도체 풀리고 광물 주고 깨끗하게 정리되겠지? 그랬는데 너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망 매물로 증시 한 11시부터 갑자기 쫙쫙쫙쫙 빠져다 홍콩부터 다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시황이에요. 인텔 3% 빠졌다가 그날이에요. 그날이고 그 결론적으로는 다시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야 우리 미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 못 넘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어렵게 2배수를 가격을 주고 사가니까 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지금 미국의 멤버들과 함께 생산하면 지금의 판매량과 지금의 가격과 또 수요 공급의 문제로 비싸게 조금 더 팔아도 우리 마진 나오겠다. 이런 뷰에서 나오는 급락과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지금 3개월, 6개월 뒤 전망을 계속 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번 주로부터 이번 주에 나왔던 반도체 중국이랑 사이좋게 광물도 서로 나눠 쓰고 뭐 물건도 나눠 쓰고 가는 각이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 온 게 실망하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왔잖아요. 옐런은 네. 기후 펀드에 돈 좀 줘라. 우리 중국에서 돈 푸는 거 알고 있다. 기후 펀드를 줘라. 이런 얘기하고 중국은 반도체 좀 풀어주면 좋겠다. 광물 8월 1일에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만 이슈에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의 그런 상황이므로 미국은 그냥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큰 그림이 뭐 결국은 중국이랑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미국 그라운드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계속 비싸질 거야. 그 내용에 대한 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저쪽에서 말씀 주신 게 밸류에이션 고점 찍고 이제 생각보다 실망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가 삼성전자가 9월에 그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업황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 기대감 때문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지금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사실 중국 쪽 수출 쪽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고부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HBM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거고 HBM 생산 라인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 하이닉스의 특수 D램이 독점 공급된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라서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반등 좀 나오겠구나. 네.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재료가 있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애플의 그 R1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특수 디램을 이제 그 독점 납품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대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하이닉스라 그 삼성과 마이크론을 제치고서 단독 공급했다는 의미이고 아직까지는 이 비전 프로가 뭐 연 아직 100만 대 정도 생산이니까 네. 크지는 않은데 여러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요 그 만드는 요 칩 자체가 그 PCB를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기판을 안 쓰고서 그렇게 맞붙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요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또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계속 보면은 예. 아까 좀 연준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좀 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하이닉스가 세 가지에 지금 확인할 게 있다고 좀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지금 시장에 루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SK그룹에 대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상증자 특히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약간 보는 시각이 있고 네. 그 얘기 돌면서부터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잘 안 사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또 하나가 감산 얘기인데 그러니까 8월 9월 달 지금 감산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돌고 있거든요. 감산을 또 한다고요? 네, 추가 감산. 제가 이제 이걸 왜 민감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클에 강조드렸던 게 이제 그 반도체 칩메이커들의 바닥을 잡는 걸 감산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9월 말에 그 삼성전자 마이크론 감산하고 이제 삼성전자 감산 얘기 첫 돌 때 9월 29일 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4년 전에도 그랬고 자신 있게 거기서 51,800원 뭐 2,000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때 타이밍에 베팅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끌고 왔던 것들 가능한 것들이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건데 다시 감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이클이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퀄컴을 포함해서 일부 고객사 재고 감소가 나타나면서 네. 이런 뭐 HBM이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 쳤는데 감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쳤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재료 이런 것들 많아서 좋긴 한데 일단 이 감산까지 확인을 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거 좀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런 R1년 특수 디램뿐만 아니라 HBM의 모멘텀에 하이닉스가 좀 주가 강할 수 있다고 봐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저거를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환 부장님이나 임주화 대표님이나 두 분 다 8, 9월 요 무렵에 굉장히 반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뭔가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죠. 이 사파이어 래피즈 이것도 출하 재개가 됐다. 2주 동안 이제 그 버그 이슈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다. 이것도 이제 뭐 DDR5, D램의 어떤 수요 개선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 수요가 그만큼을 따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텔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DDR5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DDR4로 호환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나올 때는 네. 대부분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감보다는 실제 지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별개적인 부분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7만 5천 원, 8만 원 밴드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12만 원 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형주가 그만큼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격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뭔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지표적인 부분 자체를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매수세를 부추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한 지표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고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현재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좀 더 확인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네.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서버용 CPU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데이터 센터 수요는 그래도 좀 개선되는 거죠. 지금 어쨌거나 뭐 AI 반도체에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AI 쪽만, AI 서버 쪽만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수요 개선이 좀 안 되고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 데이터 지금. 센터 안에서도. 네, 그 AI 쪽만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 AI 관련된 그 종목들만 좀 강한 이유도 있었던 그런 것 같고 또 그 이런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또 구매도 또 안 됩니다. 그 스몰캡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도 요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때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증설을 많이 이루어냈었는데 그때 뭐 깜짝 실적 증가 네, 막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 기반은 뭐냐면 그때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 증설했던 것이 이제 스트리밍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충당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당화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이면적인 부분에는 유동성이 워낙 확대되어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도 대단히 강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자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금리가 되는데 네. 이런 것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금리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말 그대로 고이자가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신규적인 증설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저이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유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쉽게 증설에 대한 부분 자체의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 이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증설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을 확인한다거나 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그 기대감 다시 한 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네. 저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대체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호텔, 오피스 이런 데 투자하는 대체 투자하는 주식만큼의 자산이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를 투자를 하면 월 이자가 그러니까 그 월세로 받는 게 한 8% 정도 되고요. 그다음 매각 3년에서 5, 6년 뒤에 매각했을 때 수수료가 한 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를 팔았을 때 뭐 1,300억이 남으면 뭐 300억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한번 파킹을 하면 옮길 때 혹시 날아갈까 봐 못 옮긴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되고 그냥 투자를 했을 때 오랫동안 8%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그 글로벌 미국 회사들이 뭐 우리 연기금이라든가 뭐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여기 뭐 공제를 대상으로 엄청난 세이즈를 했어요. 그게 2019년 말부터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초기에 오피스 그냥 시장에 던지고 어차피 재택근무하잖아요. 그리고 네. 호텔 이용 안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쇼핑타운도 안 하니까 던지고 바로 데이터 센터로 체인지를 하면서 반도체가 빵 터진 거였기 때문에 아까 저 말이 금리가 올라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 부동산형 상품을 누가 돈을 꽂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지금 이 수요에 원래 근본적 전주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체 투자를 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이나 돼야 돈이 풀립니다. 예, 부동산 쪽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그것도 말씀이죠. 9월이랑 맞물리네요. 예, 숫자가 그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의 어떤 해독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쪽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반면 미국 쪽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디램이 좀 잘 팔리면서 좀 새로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을? 뭐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뭐 종목 선정에 좀 유의할 게 사실 있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네. 뭐 반도체 완전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전 반도체로 이렇게 몰아주기 하시기보다는 네. 분산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 얼굴 옆으로 화면으로 반도체도 쭉 뜬 거 보면은 한 2에서 3% 권역대는 다 전부 2차 전지를 하는 애들이고요. 2% 이하 때는 그냥 반도체만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변별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쪽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축복하라님 시청자분께서
미국의 지금 CPI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주가 좀 크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거 하나 짚고 가보죠. 부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CPI는 뭐 이미 계속 낮아지고 네. 지금 아마 CPI는 3% 초반 거의 예상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PC 쪽인데 PC는 뭐 더 밑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3% 아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그리고 좀 잠깐 좀 높게 나오더라도 네. 그 다음 발표는 또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제가 강 사장님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제 매크로에 너무 민감하는 시점은 지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어쨌든 종목을 어떻게 잘 픽을 하느냐 그 싸움이고 제가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세장으로 누구나 돈을 다 벌 수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무 매크로에 민감하지 말고요. 종목 픽만 잘 하시자. 거기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더 안정적으로 나올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시각도 있는데 더 떨어진다는 시각은 어쨌거나 미국의 경기가 막 급락한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이 금리를 올해 안에 이제 한 번에 2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의견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히려 상승해야지만 그 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예상치가 3.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3.1%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원래 연준이 목표로 했던 2%의 근사값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말이 정당화되기는 대단히 힘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도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기는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풀이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CPI에 대한 발표가 내일 밤 9시 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 지금 3.5%를 상회하는 결과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9월 달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할 것이고 9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그러면 9월 달에 발표되는 점도표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시나 3.5% 이상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오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전 섹터에도 큰 호재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이러면 이달 말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원전을 아예 새로 짓기로 한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원전주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내일 우리가 살 주식에 뭐를 지금 대응해서 봐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으로 토스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나름 그 폴란드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가 계시고 거기서 뭐 지금 원전 또 새롭게 수주 같은 거 기대감도 있고 이렇다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뭐 좀 영향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석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의미로 그때는 받아들이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저는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폴란드 수출에 대한 원전에 대한 가능성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국내에 신규적인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이 국내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찍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시장에서는 조금 제한적 모습이 따른다고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섹터군이 바로 원전 섹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기대감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붙이는데 국내 신규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고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보고 다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정책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꼬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차라리 우리가 이제 원전과 뭐 신재생 에너지
공통적인 분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최근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4월 달에는 전력 과잉이라는 부분으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었고 최근에 또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들을 본다면 어차피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폴란드 가서 뭐 폴란드 네.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확실히 약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지재권 소송 문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갖고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국내 관련주 이슈. 네, 국내에서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 지금 원전 쪽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사실은 AI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선자부에서 공식화를 한 게 이제 이유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등의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대를 하고 또 이제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력소가 이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목적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좀 이걸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제 11차 전력 수급계획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내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이슈인데 한번 계획을 세우면은 굉장히 장기 플레이는 가는 부분이라서 네. 그 원전 건설까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뭐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나요? 오늘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인프라코어 뭐 이런 전기 전력 관련주들 올랐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앞으로 뭐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신고가를 오늘 많이들 경신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2월 달에 갔어야 됐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12차 전력 수급 계획이 2월 한 번 갱신하고 4월에 한 번 갱신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가는 건데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뭐 1,000만 주 터진 것도 아니고 500만 주 터진 것도 아니고 30만 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SG 사태처럼 그냥 물량은 없고 조금만 몰려서 사도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한 번 던지면 사실 답이 좀 없긴 해서 중간에 좀 더 변동성이 생길 때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전과 신재생을 묶어서 이제 신재생 올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정책적으로는 신재생 진짜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살짝 이렇게 꺾여가지고 갈 듯 말 듯 시원하게 안 터지는 풍력들이 왜 저렇고 있는 거냐면 네. 사실 그 풍력에다가 들어오는 그 주식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투자금, 정말 풍력 설비를 만들기 위한 투자금들의 출처를 이렇게 쫓아서 가시면 생뚱맞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나옵니다.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은행이 한번 엎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돈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유럽에서 모여든 기후 펀드와 자금, ESG 자금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모여져 있는 ESG 자금들이 두 개로 꽉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추가적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뭐 딱히 내려갈 만한 이슈는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공사 날짜 잡혔고 스케줄 나왔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 돈은 파킹이 됐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인기나 수급적인 면에서는 뭔가 재미를 보긴 다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LS 일렉트릭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밑에 거래량이 좀 걸려서 변동성이 조금 생기고 차라리 한번 떨어졌다 가든지 아니면 한번 붙어서 크게 터지든지 뭔가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은 좋죠. 길게 보면 상방인데 이제 어디 내가 이제 들어갈 거냐 이걸 좀 잘 골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 풍력 관련주잖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또 강세를 나타내던데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호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발전소 하부 구조물 선두 기업이죠. 덴마크의 블라트를 인수를 했다. 이 소식이 들리던데 이건 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대표님 말고 부장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풍력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로 인해서 되게 실적 그 전망 업사이드를 되게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력 바이콜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풍력 쪽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거의 연결되면은 네. 이게 약간 수급이 특이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주목하냐면 이게 2차 전지랑 풍력이랑 얽혀 있거든요. 오늘 이제 LS라든가 뭐 CS 베어링, CS 윈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모펀드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근데 문제가 사모펀드에서 지금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리움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공매도를 많이 친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친 사모펀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풍력이랑 그 전력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쇼커버링이 터질 때, 특히 이제 대장주로 쇼커버링이 나와서 막 올라갈 때 네. 그 종목들이 막 급락할 때가 있어요. 먼저 이게 선후 관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급락해서 거기서 매도해서 갚아 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 있어서 최근에 LS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거 올라갈 때 반대쪽에 다른 그런 2차 전지 종목들을 사모펀드에서 또 대거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 속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2차 전지 쪽에서 쇼커버링 계속 하는 반면에 여전히 사모펀드는 계속 공물을 치고 있고, 반면에 그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손절매 했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게 그 중심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관한 얽힌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풍력이라든가 그런 전력 설비 종목 일부 종목들이 뷰는 되게 좋거든요. 네. 전망도 장기성 전망이 좋은데 이게 수급이 꼬여가지고 생각보다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부분이 좀 예. 연결이 좀 떨어져야 요거 좀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퇴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퇴사를 해야 된다고요? 네. 농담이에요. 네. 이상훈 네. 대표님께서도 이 CS 윈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CS 윈드가 원래 풍력 타워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덴마크의 블라트라는 곳은 하부 구조물이라 그러던데 여기를 인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일부 IRA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되게 된다면, 한마디로 이제 이 풍력 타워를 짓는데 좀 더 자기네들에 대한 물품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IRA에 대한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마진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 풍력이라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RA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과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했던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친환경 일자리를 100만 개도 못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는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큐셀에 대한 규공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 자체, 이런 친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일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창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일적인 예로 미국 내에서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기업인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 내에서는 풍력으로 대단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현재 꾸준하게 한 달 동안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 자체에서 관심들 그리고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금리와 상당히 연관될 때가 많거든요. 말 그대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면 조금 거기에 따른 부분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좀 더 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한 재평가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포스코에서 IR 행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포스코 IR에서 뭐 2차 전지 쪽의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모양인데, 이건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호재인데 네. 그냥 딱 2시 IR 하니까 여전히 이제 2시만 되면은 2차 전지들 숏을 치거든요. 딱 그거 맞춰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2차 전지 뭐 특히 포스코 퓨처에 뭐 장중 4% 빠지고, 네. 포스코 홀딩스도 마이너스 전환되고, 에코프로도 한 4% 가까이 올라가다가 플러스 1%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고요. BM도 거의 뭐 4% 넘게 올라갔다가 거의 1%대가 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2시만 되면 그럽니다, 지금 계속. 네. 근데 여전히 그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리튬 쪽이 2030년까지는 30만 톤 캐파를 생산을 얘기를 했는데 42만 5천 톤이니까 좀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에서 2030년까지 원래 61만 톤이었는데 그 100만 톤까지 상향을 했고, 네. 그 외에 니켈이라든가 뭐 리사이클링을 통한 이제 생산 캐파들을
그 비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 포스코 HY 클리메탈에서 이제 리튬 리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광산 리튬 이제 준공이 되죠. 42톤짜리 되고, 내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이제 여모 리튬과 광양 그 리튬까지 해가지고 92,000톤 캐파인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플랜을 다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에 내년 되게 되면은 주가 제법 세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왜 이렇게 주가 못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아서 네. 제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때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8월 11일 지나야 된다. 왜 8월 10일이냐 또 물어보시길래 네. 에코프로 MSCI 편입 결정일이 8월 11일이라서 그거 그 이벤트 끝나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냥 다른 방송에서 적벽대전에 비유해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동남풍 부는 시점이 8월 10일이라서 아직 시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나중에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할 그런 사마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가 안 돼서 등장할 시점이 안 됐습니다. 홀딩스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랜드튜브님 LG 에너지 솔루션 1년째 제자리다. 2차 전지 강한 거 맞냐?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LG 에너지 네. 솔루션 기사들을 이제 한 2주 정도 수집을 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IRA를 통해서 이제 보조금 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 지금 우리 돈 받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플랜 B를 저희한테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생산하겠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어디랑 뭘 하고 있다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광고의 에너지를 다 1, 2월에다 몰아줬기 때문에 저게 주가는 상반기는 좀 쌌고 지금 좀 온라인 상태에서 이제 더 변화를 주긴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시장에 돈이 없어요. 9월 정도 돼야지 대출도 풀리고 뭐하고 해야지. 저 수급동원료 한 주에 5만 원도 아니고 55만 원을 어떤 식으로 저걸 5% 이상 띄우려면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건 좀 LG 에너지솔루션은 한 2주 정도는 기사가 뭔가 모멘텀을 더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뭐 거의 상반기 결산 결말처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 우리 이제 노력한 보조금 이제 받고, 공장 증설하고, 개관하고, 뭐 테이프 끊었고, 뭐 땅 파고 있고, 뭐 이런 내용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네. 6월쯤이면 한다, 7월쯤 하겠다 다 알고 있던 거기다 사진만 공유받은 거기 때문에 이따금한 뭔가 기대감을 부추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저 친구와 2차 전지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기보다는 2차 전지 중에 강한 애 누구, 안 강한 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뭐 지금 시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더 가고 있는 에코프로 때문에 지금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각 아닌가요? 다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들 보면은 한 주라도 사보자 같은 한 주 수급이 계속 올라오면서 네. 에코프로에게 100만 원 돌파를 노리는 그런 새 호가, 내 호가를 아침 내내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저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저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이동채 전 회장이죠. 에코프로 전 회장이 지금 주식 부호 5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보다도 이제 더 많은 주식 보유를 하고 계시게 됐는데, 이게 진짜 지금의 에코프로 위상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더 부자 되시겠네요. 앞으로 네. 더 올라갈 더 부자가 거라서. 되신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를 아까 뭐 한 주 이렇게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미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는 그렇게 안 사세요. 대부분 이제 왜 이렇게 사냐면은 100만 원 이제 이거 한번 찍고 이러니까 기념으로 한번 더 사고 약간 응원차 이렇게 사시거든요. 이미 많이 사시고 수익도 좋으신데 그냥 그러시고, 그리고 순서가 이제 2차 전지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2차 전지 투자 포인트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살 종목은 그 리튬을 하는 그 양극재 지주사를 탑픽으로 보고선 먼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을 사지 못하면 양극재 투자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가장 싼 종목. 그리고 이게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게 코스모 신소재는 공매도가 안 되죠. 그리고 포스코 퓨챔 정도까지. LNF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3순위가 이제 그 셀입니다. 셀.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서 뒤쳐져 있어요. 셀 쪽은. 그리고 그 이제 LG 화학과 LG 엔솔 간의 이 오버행 이슈가 일단 해결이 돼야 돼서 예. 요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종목으로 보긴 보는데 그 순수 양극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양극재 말고도 분리막이라든가 다른 이제 뭐 응급 바인더라든가 여러 사업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번에 좀 판단이 됐고 이제 NC 사업 그 여수공장 매각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처음에 부인했다가 결국에는 매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각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각까지 좀 끝나고 좀 그 발목 잡는 요인들을 좀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LG 화학 우선조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도 보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엔솔 요 오버행 이슈가 먼저 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까지 끝나야 그다음에 움직일 것 같고 일단 순위가 좀 뒤쳐져 있다. 우선 그 2차 전지 투자자들한테는 엔솔과 LG 화학 쪽이 다소 좀 후순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에코프로 주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에코프로랑 코스모 신소재 두 개 얘기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를 넘어선 그런 주식들 두 개 이제 실제로 에코프로랑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 상승률이 더 크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제가 뭐 여기 환경에서 목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 논의할 시점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수급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50만 원대부터 이제 에코프로의 시간이 8월 말까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수급 이슈랑 맞물렸고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뭐 신규 매수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시면 안 되죠. 예, 적어도 8월 말까지 끝장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팔지 가져갈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액면가가 좀 너무 높지 않냐, 새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듯이 혹시 액면 분할하는 건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저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행보를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 과거 이제 황제주라고 하면 액면 분할의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고가권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2년 동안 고가놀이 이후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이제 비싼 가격에 한 주를 사는 거나 싼 가격에 10주를 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80만 원짜리를 한 주를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거와 액면 분할 하기 전을 본다면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당연히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 좀 더 팔기가 쉬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자체를 좀 더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앞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좋죠. 예.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걱정하셨던 것 중에 또 일면을 보면 사실 이제 6월달 수출입 동향표를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수출 물량이 좀 더 늘어났고 오히려 양극재에 대한 수출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안 가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양극재에 대한 수출 금액은 줄었는데도 왜 양극재가 강하냐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튬 가격을 한번 같이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 안에서도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이 70%를 차지하거든요.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가격 자체가 5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5월 달 이후부터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출 물량은 늘었다고 하더라도 수출액은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양극재를 비싼 돈으로 팔기는 안 되거든요. 네. 작년 비해서 상당 부분 급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재 사업 자체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는 것은 좀 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임주화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올랐다 보니까 조정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 오히려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시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부분이 달리는 말과 똑같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하든 포스코 홀딩스를 보유하든 에코프로 기업을 보유하든 간에 일단은 2차 전지 안에서는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주행 거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출력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한 번씩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신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네. 양극재에 대한 일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창환 부장님이 뭐 8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임 대표님은 우리 에코프로 이제 좀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부담이 없겠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떤 투자 전략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희 방은 이제 82, 84에서 팔고 나와서 사실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고점에 물리게 해서 다 죽이냐 아니면 추매를 시키느냐 하기에는 단가가 주당 단가가 10,000원도 아니고 100만 원인데 얼마를 도대체 추매시켜야 되냐. 그럼 뭐 예를 들어 200만 원 샀는데 추매를 1,000만 원을 부으면 1,200을 태워서 평단 어디다 맞출 거냐. 이 계산을 세어봐도 아 여기서 내가 에코프로 사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돈이면 할 수 있겠지만 남의 돈은 네. 그렇게 권유할 수 없는 입장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방송 기록에 남잖아요. 그런 그럼요. 얘기 조심해야죠. 네. 네. 아, 임 대표님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창환 부장님 그러면 한번 투자 전략을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그 단기 뭐 실적, 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적어도 뭐 최소 2025년 그리고 2027년까지 이제 캐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 매도 안 날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느낀 거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그 강남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자금력도 주시고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수익이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제 일본 이제 바이오 쪽에서 돈을 많이 버신 슈퍼개미들이 그런 분들이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에코프로를 그렇게 많이 사셨다 그러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포스코홀딩스 많이 사시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지금 드디어 이제 증권사들 대출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풀려서 지금 하이투자증권, NH, 대신증권에서 일단 풀렸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이게 이제 계속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계속 막혔다가 풀려 나가는 분위기고 특히 이제 PF에서 8,400억 그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에 투자한 이후부터 시장의 어떤 뉴스 플로라든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긍정적 뉴스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분위기가 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 쪽에서 지금 배신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쪽은 사모펀드 쪽 같은데 하루빨리 돌아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원히 2차 전지에서 0차 전지라고 해요 요즘. 0차 전지? 네. 영원히 2차 전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경주마가 어느덧 지금 300회를 맞았습니다. 그간 뭐 유능한 진행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꾸준히 애정 잃지 않고 자리 지켜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번 달렸지만 저희는 아직도 숨이 안 찹니다. 내일은 이 정철진, 이성웅, 이경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